있는데요. 이 조그마한 구조가 그 많은 걸 담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몸이 중요하니 몸은 이거를 강하게 방어하려는 걸로 작동을 했겠죠. 그래서 엄청 단단한 뼈로 뇌와 척수를 이제 보호를 해줍니다. 뇌는 이제 두개골, 크레니움이라 해서 이제 두개골이 뇌를 보호하게 되겠고요. 척수도 요 조그마한 거 하나 보호하려고 이렇게 앞에 엄청난 척추와 구조물들로 요 조그마한 걸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보호를 하면은 방어에는 좋겠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들여다볼 방법이 없는 거죠.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쨘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기계를 이렇게 고정시켜서 드릴을 뚫고 뇌에서 조직 검사를 해서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현미경을 보고 병리학자가 이 병이에요 진단하게 되죠. 물론 지금도 이 방법을 합니다. 진단이 영 힘들면. 근데 굉장히 침습적이고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환자가 이걸 하는 동안에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번거롭고요. 요즘은 CT, MRI 등을 찍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CT는 사실 1분이면 다 찍고요. MRI가 아무리 길어도만 4, 50분이면 찍습니다. 이거의 과정에 비해서 훨씬 편하고 간편하죠. 영상의 발달로 이런 복잡하고 심습적인 과정들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 슬라이드인데 영상의 발전이 이렇다. 처음 엑스레이가 되겠죠. 투과가 되는 선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렌트겐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지금도 렌트겐을 단위로 쓰기도 하고 렌트겐 올로지금 이런 말도 쓰는데 렌트겐 엑스레이라는 발명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고요. 초음파가 개발이 되고 이 엑스레이를 계속 영속적으로 찍어가지고 3D로 구현하는 CT 기술이 개발됩니다. 자세한 건 이전 아마 수업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CT를 개발하고 하운스필드가 그래서 CT에 우리 단위로 몇 하운스필드라는 거 이걸 단위 이름으로 쓰는데 역시나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때 펫 이미지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77년에 일단 MRI라는 기술이 처음 개발이 돼가지고 복잡한 건 읽을 필요는 없지만 결론은 MRI 지금 발견한 사람들도 다 노벨상을 받더라. 이 어떻게 보면 피직스의 발전이 의료로 접목되어서 사람들 이롭게 하고 다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대단하죠. 요즘은 특히나 신경과는 MRI 없으면 진료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뭐 MRI가 없는 낙후 시설 제3세계에 가서 진료를 하라 그러면 진료가 힘들 정도로 이 MRI에 대해 의존해서 진료를 본 게 굉장히 커졌어요. 뇌 영상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제 기술 영상과 기능 영상이 있습니다. 스트럭처럴 이미지는 소위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 영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기능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는 거죠. 그래서 쉽게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MRI는 허우대가 멀쩡한지 보는 거고 패트나 이런 기능 영상들은 그래서 기능까지 잘하는지 실제로 일을 잘하는지 보는 거다.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스트럭처럴 MRI 세 가지는 아까 봤던 노벨상을 휩쓴 엑스레이, CT, MRI가 있게 되겠고요. 펑셔널 이미지는 해그약과에서 주로 하는 거죠. 이건 영상의학과에서고 포지트론 이미션 토모그래피나 이건 사실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서 자세한 뭐 영상의 원리를 볼 건 아니고 스펙트가 있겠고 MR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펑셔널 MRI라고 이 스트럭처를 보는 MRI로 펑션을 보는 영상을 하기도 하고 뇌파나 뇌 자기도 같은 걸해서 기능을 보기도 합니다. 장점은 뭐냐? 인비보라 하면 생체내거든요. 죽은 사람을 부검하지 않아도 되고, 산 사람을 생검하지 않아도 되고, 살아있는 사람을 침습 없이 볼 수 있다는 인비보 이볼루션이라는 게 뉴로 이미지의 제일 큰 장점입니다. 하나씩 이제 서론을 했고요. 각 병에서 이 뇌 영상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나 하나씩 볼 겁니다. 세 분야 대표적으로 있는데 스트로크라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인데 한문이라서 중요하진 않고요. 스트로크라는 게 우리 그 테니스 칠 때 한번 꽝 때린 거 스트로크라고 그러거든요. 뇌를 한 대 꽝 맞았다는 의미로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스트로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스트로크,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스트로크. 원인은 정반대인데 결론은 똑같죠. 터지는 곳이나 막힌 부위가 관장한 뇌 기능이 없어지면서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오게 됩니다. 갑자기 터지고 갑자기 막히기 때문에 1초 전까지는 괜찮은데 1초 후에 뭔가 증상이 생깁니다. 주로 다 응급실로 달려오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죠. 옛날에 뇌 영상이 없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뭐 손을 들어봐라 지금도 하지만 내려봐라 해가지고 뭐 하게 되는데 문제는 증상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막힐 경우에는 피를 물켜서 뚫어줘야 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터졌을 경우는 피가 덜 가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뚫는 치료를 해모리지 해주면, 이제 출혈 해주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겠죠. 반대로 막혀 있는데 더 피가 안 가게 하면 역시나 불난집에 부채질 해주는 거. 이전엔 아마 이런 환자가 왔으면 감별이 안 되니까 바로 뇌를 열어보고 피가 쌓여있으면 뇌출혈 치료하고 막혀있으면 막혀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CT라는 검사가 뇌출혈 진단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출혈이 있게 되면 하얗게 피가, 물론 이게 이제 언제 찍냐에 따라서 초급성기에 찍냐, 급성기에 찍냐, 아급성기에 찍냐, 만성기에 찍냐 다 다르겠지만 피가 어디에 고이냐에 따라 가지고 급성기 출혈도 볼 수 있고 어디에 생겼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뇌는 여러 가지 막이 있는데 가장 끝에 볼록하게 요 정도까지는 저희가 살고 죽고에 크게 영향 안 주는 출혈입니다. 뭐 말은 좀 쉽게 말하게 빨대 같은 거 쏙 꽂아가지고 피를 빼내게 되면은 뭐 다 살 수 있고요. 빨리 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에 생기는 뇌출혈 같은 거 CT 찍어서 이러면은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하겠죠. 이거 지주막하 출혈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심각한 출혈입니다. 죽는 경우도 많고 잘 살려도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정말 치료가 잘 되면 사는 경우도 있고 안재욱이란 연예인이 외국 가가지고 머리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이랬거든요. 저는 기사 봤을 때는 이제 연예계 생활 못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마 그쪽에 수술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심각한 출혈이고 이것도 뇌내 출혈인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죠. 뇌가 출혈이 있기 때문에 뇌가 막 붓거든요. 더 부을 곳이 없죠. 이것 때문에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알 방법이 없었겠죠. 출혈인지도 몰랐거니요. 어디 생긴 더더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CT를 찍게 되면은 정확하게 무슨 출혈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양이 얼마인지 알게 돼서 의사가 이제 디시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저런 거대 출혈뿐만 아니라 MRI는 미세 출혈까지 알게 합니다. GR이라 그래가지고 아이런 센시티브한 이미지라는 어떤 철분이라 하면 이제 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MRI는 자성으로 이제 이미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출혈이 있기 때문에 자성을 띠게 되고 그거에 따른 시그널을 잡아내는 게 이제 아이런 센시티브 이미지, GR이라고 하는데 그냥 컨벤셔널한 T2 이미지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GR이라는 시그널을 찍게 되면 이 마이크로 헤모리시가 마이크로 블리드라 그러는데 이게 보이게 됩니다. 이쪽 뒤쪽 후두부로 쌓이면 알츠하이머 병으로도 시사하는 소견이고 또 안쪽에 쌓이게 되면 뭐 고혈압이 조절해야 된다. 이런 원인의 감별까지 가능하게 돼서 MRI는 심지어 이런 미세 출혈까지 감별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앞에 이제 뇌출혈 사실 신경외과에서 봅니다. 뇌를 어쨌든 수술하는 거니까 저희 신경과에서는 뇌경색을 봅니다. 혈관이 막혀서 생긴 DWI죠. 그래서 Diffusion Weighted Image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퀀스를 개발한 것만으로도 노벨상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야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이 안에도 막 물 분자들이 있겠죠. 어떤 네이티브한 스페이스에서는 물 분자 이용이 완전 랜덤하게 자유로울 겁니다. 근데 뭐 뇌에서 그렇지도 않겠죠. 구조물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세미 랜덤하게 움직일 텐데 뇌경색을 꽉 맞게 되면은 이제 셀 하나하나가 붙습니다. 분자들이 커져요. 그럼 얘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겠죠. 디퓨전이 리스트릭션이 되게 됩니다. 또는 암이 있게 되면은 세포가 많아집니다. 역시나 물 분자들의 움직 확산이 제한되겠죠. 그 디퓨전이 리스트릭션 된 정도를 하얗게 수식으로 계산해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급성기 때 뇌경색이 생기게 된 부위죠. 네. CT에서 요 부위에 이상이 보려면 보통 하루 이상은 지나야 됩니다. 뇌경색은 하루 지나면 이미 급성기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냥 더 심해지지 말라고 보는 건데, 요 원리를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피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꽉 막히게 되면은 뒤로 피가 안 가겠죠. 피가 안 가게 되면 일단 뇌가 힘들어 합니다. 뇌는 피를 먹고 살거든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 파란색은 진짜로 그래서 굶어 죽은 놈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피가 안 간 부분이 다 굶어 죽은 거죠. 이때는 다시 일로 피를 줘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회색은 다시 피를 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일 때 이제 이 혈전을 피딱지를 끄집어내거나 녹여서 재관류를 시켜주게 되면은 정말로 그냥 카트에 누워왔던 환자 걸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서 뇌로 가야 되는데 여기 뚝 끊겼어요. 피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그때 디퓨전 영상을 찍었더니 하얀 게 올락말락하고 있죠. 잘 안 왔죠. 아직은 셀이 많이 죽진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퍼퓨전 그래서 피가 얼마나 가는지를 또 뇌 MRI를 볼 수 있는데 봤더니 빨개요. 이만큼은 뇌가 안 가요. 앞에서 보듯이 회색은 이만큼인데 파란색은 요만큼이니 오라 빨리 뚫어주면은 이 부위를 다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로 철사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철사가 여기까지 들어가서 여기 피딱지를 긁어내거나 그래서 피를 녹이는 약을 써서 재관류시켜 주니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제 뇌 확산이 감소했던 게 다시 올라오면서 그 뒤에 디퓨전 웨이트 이미지를 찍었을 때 뇌경색이 아직도 여전히 없죠. 이 사람은 이제 아마도 우측의 뇌경색이니 좌측 마비가 왔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거의 다 회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뭐 더 타임은 언제 오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빨리 오게 되고 이렇게 영상이 보이게 되면 저희가 급성기 시술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거는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나 DTP의 도움이 없었으면 전혀 할 수가 없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냥 뇌경색 오면은 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죽지 않게 보존해 주는 게 저희가 다 할 일이었는데 요즘 의사들이 훨씬 바빠졌죠. 몇 시에 왔냐, 언제 재발했냐 물어서 영상 찍고 이렇게 있으면 바로 시술 들어가고 할 일이 많아졌고 정말로 급격하게 좋아진 환자들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필lep시,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간질을 불렀습니다. 근데 간질이란 말이 너무 이제 용어가 사회에서 낙인 찍힐 정도로 안 좋아서 뇌전증이라고 바꿨습니다. 이름은 잘 지었는데 뇌에 전기가 오는 증상입니다. 뇌는 어쨌든 전기 흐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로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곳이 파바박 방전을 하게 되면은 그 부위의 증상이 흥분이 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꼭 뭐 어떤 뭐 이 혀를 깨물고 거품을 물고 전신발작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느 부위건 뇌가 파바박 전기가 방전이 되게 되면 그 모든 거를 뇌전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멍해지는 것도 있고요. 의식만 이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팔다리 다 떠는 증상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뇌전증은 약물 치료입니다. 파바박 하는 흥분성 뇌를 억제성 약물을 사용해서 죽이는 거죠. 뇌전증은 사실 한 번 생기면 대부분은 평생 갖고 사는 경우이기 때문에 약을 평생 먹게 되고 평생 먹게 되면 약의 장기 부작용도 엄청나죠. 그래서 보통 뇌전증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약도 끊을 수가 없고 또 약 안 먹으면 또 재발하게 되고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뇌전증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벌떡 일어난 게 뭔가 뇌에서 발작이 시작된 겁니다. 잘 보시면 아마 입을 오물오물 입을 다시고요. 눈은 멍하게 어디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만지작 만지작 하죠. 보호자가 이제 누릅니다. 시작됐어요. 누릅니다. 마킹을 해야 됩니다. 이때 뇌파를 봐야 됩니다. 뇌파를 지금 달고 있는 거거든요. 만지작 만지작 하죠. 입은 계속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고 이때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혹시 몰라서 글씨를 읽고 외우라고 시킵니다. 발제 끝났을 때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화는 안 되죠, 그렇죠? 요 사람은 뭐 임상 양상만 가지면 오른쪽에 내측 득부에 간질파가 일어나게 되면 요런 양상에 간질을 하게 됩니다. 아주 흔하고요. 간질 중에서 뇌전증 중에서 옛날에는 그냥 약 먹는 거였죠, 계속. MRI를 찍게 되면 뭐 영상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좌우가 뒤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MRI의 경화 스클레로시스라 해서 이제 히포캠푸스라고 들어보셨는 해마라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애가 있는데 히포캠푸스에 스클레로시스가 생기게 되면 딱딱해지는 거게 되면 저런 증상이 생깁니다. 뇌축적 간질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약을 줬죠. 어, 아니면 뇌 수술도 사실은 했습니다. 뇌 수술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영상 있기 전에는 이제 뇌 두개골을 열고요. 여기다가 이제 뇌 전극을 받아서 그 뇌파를 겉에 스칼프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뇌에다가 찔러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파가 어디서 생기는지 보고 요만큼 떼어냅니다. 이렇게 뇌를 떠내면 간질 발작은 줄게 되겠지만 후유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뇌 수술하려면 가능한 적은 범위에 단 힘들게 수술했으니까 뇌전증은 재발하지 않고 후유증이 가장
적은 부위를 해야 되는데 뇌파만으로는 그거를 판단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여기다 100개를 꽂을 수는 없잖아요. 꽂는 것 자체도 뇌에 상처를 주는 거니까.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간질은 멈추지만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되죠. FDG 펫이라고 포도당 펫을 찍게 되면은 그 부위의 대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걸 이렇게 컴퓨터로 소프트웨어 이미징하게 되면 아, 이 부분이 대사가 떨어지는 부분을 알게 되고 여기만 떼내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더 발달해가지고 어, 이 간질하지 않을 때 하늘 때에 찍게 되면 그 부분의 뇌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간질 발작하자마자 이 사진을 찍게 되면 그 부분의 뇌 기능이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얘에서 얘를 빼주면 그 차이가 더 커지겠죠. 시스콤이라는 subtraction, 이미지를 subtraction에 따라서 그러면은 요건 이제 오른쪽으로 배열한 건데 아까 그 부위에 이렇게 요 부분은 가만히 있을 때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발작하게 되면 엄청 흥분하는 뇌라는 거죠. 여기를 예쁘게 떼어주면 어, 반짝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의 발전으로 간질 환자들이 수술로서 극복하게 되고 수술 진짜 잘 된 친구들은 아예 약을 띄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아까 보였던 이런 양상이 매일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보여지게 되면 대인관계도 힘들고 본인도 굉장히 위축이 되겠죠. 세 번째 항목은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고요. 제가 전공하는 분야라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잠깐만 마실게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아마 한 번씩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은 운동질환을 대표로 하는 병이고, 알츠하이머병은 인지기능 장애를 대표로 하는 병인데, 이게 문자들 그렇게 예쁘게 나누지 않습니다. 파킨슨병도 치매가 생길 수도 있고, 알츠하이머병도 운동장애를 동반할 수 있어 하나의 큰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파킨스니즘이라는 운동 증상 한 축, 치매라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치매가 한 축이 있을 때 너무나 다양한 병이 있습니다. 그건 다 약자인데요. 뭐 PD만 아시면 되는 파킨슨스 디지즈고 AD는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를 보통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파킨슨이 있냐, 코그니션이 떨어졌냐에 따라서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병을 나누는 건 사실 임상적으로 나누는 건 거의 힘든 경우가 많이 있고 확진은 이제 병리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뇌질환은 프로테이노패시 또는 톡식 프로테이노패시라고 부르는데 프로테인이 단백질이죠. 어떤 정상적인 우리 몸에 사는 단백질이 있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만들었다 없어졌다 만들었다 없어져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단백질이 생기고 응집되고 파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뇌에 쌓이고 그게 뇌세포를 파괴하고 전파되고 이런 게 이제 퇴행성 뇌질환의 공통 병인이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인 두 가지 톡식 프로테인으로는 아밀로이드 베타 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부르고 타우라고 부르고요. 파킨슨병의 톡식 프로테인은 알파시뉴클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뭐 그런 전두축적 치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퇴행성 뇌질환은 어떤 나쁜 단백질이 쌓이고 퍼지면서 생기는 병이다. 이런 컨셉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단백질이 하는 패턴이 꽤나 일정합니다. 서로는 다른데 본인들이 퍼져나가는 방식이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아밀로이드란 베타라는 단백질은 이 겉에서부터 쌓여서 아래로 이렇게 된 탑다운 방식으로 퍼지게 되고 타우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히포캠푸스나 내측 축두엽에 쌓여서 대뇌로 퍼지게 되고 알파시니클레인하고 파킨슨을 담당한 단백질을 이 뇌간의 아주 아래 더 깊게 이 장에서부터 이렇게 단백질이 올라와서 위로 바텀 투 탑으로 단백질이 퍼지면서 병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게 세포적으로도 규명이 됐는데 이게 한 셀의 끝이고 이게 다음 셀이 받는 건데 셀에서 셀로 이런 타우 시뉴클레인 같은 게 이게 분비돼서 흡수돼서 전파되는 게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전염병 같이 그래서 전염병 유사한 병이라고 하는데 태행성 물론 이제 균이 있으면 막 이렇게 전파가 되겠죠. 그렇게 빠르게 가는 병은 아니나 이런 단백질이 꼭 무슨 균이 퍼지는 것처럼 전파돼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에 요즘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퇴행성 뇌질환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뒤를 보시면 뇌의 부검이죠. 우리가 이제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레이 매터는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까맣게 그레이하게 보이는 거, 화이트는 진짜 화이트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 그레이 매터는 이게 이 세포라는 거는
셀 바디, 예, 몸이 있고요. 엑손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깃줄이 있습니다. 셀 바디에서 어떤 전기 신호를 다음으로 영향되고 뭐 전기 신호뿐만 아니라 각종 단백질, 뭐 RNA 이런 것들을 전파시키면서 뇌가 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셀 바디가 모여 있는 거를 그레이 매터라고 하고 걔네들이 연결이 돼서 전깃줄이 보이는 거 화이트 매터라고 합니다. 그레이 매터를 보는 거는 T1 웨이티드 이미지, 화이트 매터를 보는 거는 디퓨전 텐서 이미지. 이건 아까 말한 DWI랑 굉장히 비슷한 거고요. 플레어라 그래서 T2 웨이티드 이미지가 있겠고 그 외에도 스트럭처를 보는 게 아니라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보기 위해서 펑셔널 MRI가 있게 됩니다. 이 하나씩 보죠. 저는 이제 공대랑 이런 이미지 분석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보고 영상을 찍게 되면 이런 분석을 영상 분석하는 전문 랩에 보내고 우리나라에 크게 한 3개 정도 랩이 있는데 거기 보내게 되면서 이런 분석을 해주면서 코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연구들에서 뭐를 분석하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스트로크나 에필lep시 같은 경우는 병의 실제적으로 치료에 엄청나게 혁혁한 공을 들였다면 퇴행성 뇌질환은 아직은 뭔 병인지 잘 모르고 그 병의 기전도 잘 안 밝혀졌으며 치료는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은 영상의 도움을 밝혀서 분석을 하게 되고 병의 특징을 규명하고 뭐 병의 병인을 이해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을 이해하는 것 중에 이 영상 분석이 큰 한 축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분석을 하나씩 보시면 티어 웨이티드 이미지는 아까 말했던 그레이 매터를 보는 겁니다. 그레이 매터는 대뇌 피질, 머리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볼륨을 보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정말로 뇌의 두께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파일을 받아서 변환시키고 분석하면 이런 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빨간 부분은 뭐 A 그룹과 B 그룹을 비교했을 때 빨간 그룹 A 그룹이 B 그룹에 비했을 때 이 빨간 그룹이 더 볼륨이 적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고요. 뭐 얘는 A 그룹이 B 그룹에 비해서 이쪽 빨간색 부분에 코르틱 그 대뇌 두께가 얇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게 돼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뭐 다양한 병들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대뇌가 얇아지는 게 어딘지 연구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플레어라는 건 아까 T2 이미지인데 화이트 매터 줄기를 본다 그랬죠. 아까 여기 봤던 요 거치 그레이 매터고요. 이걸 연결하는 요즘 화이트 매터인데 이렇게 화이트 매터가 하얗게 되는 병이 있는데 주로 이제 피가 안 가면서 전깃줄이 손상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플레어에서 보이고요. 그다음에 DTI 이건 아까 DWI랑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 분자가 이렇게 아주 360도로 랜덤하게 할 경우에 어, 예, 랜덤하다가 하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화이트 매터가 있어요. 화이트 매터가 있으면 어떤 트랙이 있다고 길이 있게 되면 이 물 분자 이 경로가 굉장히 일정하겠죠. 디렉셔널리티가 있다가 하면 디렉셔널 할 경우에는 물 분자 이동이 전혀 랜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럴 경우에 요럴 경우에는 fractional anisotropy 아이소트로피하다는 게 이게 아이소트로피한 거거든요. 방향성이 100%할 때는 아이소트로피가 맥시멈 1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로 화이트 매터 파괴가 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일정하게 무르르고 막 새 나가겠죠. 그러면은 디퓨지비티가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fractional anisotropi가 감소하게 되면은 뭔가 화이트 매터가 파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꾸로 디퓨전이 증가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DTI 영상을 이용해서 화이트 매터 트랙이 인텍트한지 안 한지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3가지 방법이 있겠죠. 옛날에는 우리가 아는 트랙을 그려서 거기에 손상된 거를 표시하는 방법, 아니면 트랙을 정해서 시작부터 끝점까지 계속 트레이싱을 하게 되면서 끊긴 부분은 없는지 보는 트랙토그래피가 이렇게 되고 요즘 네트워크 아날라이시스를 이용해가지고 노드 앤 엣지라고 하죠. 노드 앤 엣지를 봐가지고 엣지가 스트롱한지 두 그룹을 비교해서 어느 그룹이 더 떨어졌는지 이렇게 비교하는 네트워크 베이스 스트럭처럴 커넥티비티 애널라이시스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레이 매터를 보는 거고 요거는 화이트 매터를 보는 거. 흔하게 하는 연구 검사. fMRI는 이제 구조를 보는 것과 다르게 MRI는 영상 이용해서 기능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 영상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탁월하고요. 사실 컨셉은 옛날부터 나왔는데 발전이 안 되다가 최근에 발전이 된 게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보면 뇌는 이제 아까 피를 먹고 산다 했죠. 피 중에서도 이제 산소를 먹고 삽니다.
물론 이제 포도당이나 산소를 먹고 사는데 동맥이 오게 되고 조직을 지나서 정맥이 있게 되면 동맥에 있는 산소를 조직에 주고 그다음에 그럼 정맥이 되죠. 정맥은 동맥에 비해서 산소가 그만큼 적겠죠. 조직이 먹은 만큼 줄게 됩니다. 근데 이 산소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적혈구가 운반하는데 이 적혈구에 철분이 있습니다. Fe라고 해서 철분이 있게 돼요. 말인즉슨 근데 철분은 우리 이가, 삼가도 있지만 이가기 때문에 이 필드를 걸었을 때 신호가 잡히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MRI 원리 때문에. 그래서 파라마그네틱 이펙트가 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철분이 많이 함유된 헤모글로빈이 많이 갈 때 어떤 특정 파장이 있게 되겠고 조직을 지나면서 철분이 줄어들게 되면 변화가 있겠죠. 그 차이를 보는 겁니다. 산소가 있는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없어진 헤모글로빈의 임밸런스를 보는 거를 볼드라고 하요 볼드, 블러드 옥시네이션 레벨 디펜던트한 시그널을 보는 거. 그래서 만약에 어떤 뇌가 굉장히 액티브하다. 그러면 산소를 많이 썼겠죠. 떨어진 게 클 거고. 만약에 뭐 뇌가 전혀 기능을 안 하게 되면 전후로 뭐 이 뇌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별로 산소를 안 먹었겠죠. 이런 차이를 보는 거를 처음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요거 대각선 아래를 보시면 태스크 베이스드 펑셔널 fMRI에서 옛날에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쪽이 왼쪽인데 사진 좌우가 오른쪽인데 사진은 좌우가 뒤바뀌어서 그러니까 좌뇌라고 보시면 fMRI 찍는 애는 오른손을 계속 움직입니다. 뭐 주먹 쥐었다 폈다 팔꿈치 굽혔다 계속 손 오른손 움직이면서 fMRI 찍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쪽이 이제 왼팔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데거든요. 그 부분에 이 옥시즌 임밸런스가 엄청 크게 나온 거를 매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돼서 옛날에 태스크 어떤 임무 지금 이제 오른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태스크를 줬을 때의 fMR의 변화를 봐서 뭐 예를 들어 뭐 시각적인 자극을 주고 안 주고 차이를 보게 되면 이쪽은 시각 관련된 중추가 활성화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뇌의 기능을 실제로 MRI로 구현하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한번 가만히 있을 때 fMRI를 찍어봤어요.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fMRI를 찍어보면 뇌가 다 쉴 줄 알았죠. 뇌가 그냥 거의 잠든 것처럼 이 레벨 임밸런스도 거의 안 생기고 그냥 사일런스하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있었습니다. 레스팅 스테이트 때 가만히 그냥 누워서 MRI를 찍었더니 지금 빨간색 posterior cingulate cortex, medial prefrontal cortex, inferior parietal cortex 이런 부분이 오히려 활성화가 됐습니다. 액티비티가 증가했어요. 그러다가 환자한테 어떤 생각을 하게 시켰거든요. 오히려 이 기능이 확 떨어졌습니다. 반대죠. 이거를 가만히 있을 때 활성화되는 네트워크라 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DMN은 오히려 레스팅 스테이트 활성화되고 뭔가 생각을 하게 되면 감소하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가 왜 중요하냐? 치매와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고 DMN이 소위 저희가 멍 때릴 때 액티베이션이 제일 안 되는 분이 뭐 치매가 잘 생기기도 하고 이 네트워크에 많은 걸 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멍 때리기 대회가 있다고 하죠. 실제로 뇌가 쉬는 게 이런 네트워크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4시간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실제로 fMRI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이 연구를 해봤더니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봤더니 뭐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어요. 이 포인트에서 이런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션을 봤더니 뭐 이런 패턴으로 해요. 이 블루 포인트에서 봤더니 뭐 이렇게 하고 빨간 포인트에서 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가 보면 굉장히 언이븐하고 썩 사이너소이달하지 않지만 통계상으로 이 두 패턴의 이 볼드 시그널 패턴의 코릴레이션을 볼 수 있겠죠. 둘이 보면은 코릴레이션이 거의 안 나오지만 빨간과 그린을 보게 되면 두 파가 꽤나 비슷합니다. 저희가 코릴레이션 컷오프를 뭐 0.3으로 두는 데도 있고 0.5로 두는 데도 있는데 이 정도면 여기는 코릴레이션 0.55나 나왔네요.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크다는 거는 이 둘은 해부학적으로 연결된 지역은 아니지만 둘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기능적으로 연결된 매핑을 하는 연구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트워크 베이스 아나리시스 fMRI 이렇게 노드랑 엣지를 뿌려서 이렇게 하는 연구도 있게 되겠어 fMRI를 통해서
뇌 기능, 네트워크는 어떤지, 이게 퇴행성 뇌전에서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를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뭐 이런 건 사실 분석은 툴박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분석하는 게 여러분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파킨슨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3. 미안합니다. 감기 때문에 코맹메리기 소리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강의 계속 시작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파킨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제가 파킨슨을 전문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더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파킨슨병에서 많은 영상 연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히 볼게요. 강의가 많이 미뤄졌네요. 조금 스피드를 내보겠습니다. 파킨슨병, 요런 할아버지가 있으면 파킨슨병입니다. 얼굴도 무표정이고, 허리도 굽고, 팔도 떨면서 뻣뻣해지고, 느리고, 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이게 파킨슨병인데, 두 가지의 병리학적 소견은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뇌에 이렇게 흑색질, 까만색을 띠는 신경세포가 이게 도파민 신경세포인데, 이게 망가져서 파킨슨 환자들은 까만색 세포가 없죠. 세포 안에 알파시니콜린이라는 단백질을 말했는데 그게 쌓이면서 생기는 이 두 가지 병인을 갖고 있는 병이 파킨슨병입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냐? 아직까지도 임상적인 진단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88년도에 한번 있었고 15년도에 이제 파킨슨 진단 기준을 만들었는데 읽고 싶지 않죠? 너무 길죠? 이게 심지어 한 장이 아니고요. 이것까지 다 만족을 해서 우리가 파킨슨 임상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 보면은 진료보는 시간이 엄청 긴데요. 밑에가 더 중요하죠. false negative rate. 진짜 파킨슨 환자 놓친 경우가 한 20명에 한 명. false positive rate. 파킨슨이 아닌데 파킨슨이었던 경우가 한 열에 한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파킨슨만 전문 본 의사가 해도 이렇게 레이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임상적인 진단에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상 도움의 검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뭐 진단 및 다른 건 어떻게 되는지 영상이 어떻게 쓰이는지 파킨슨병의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하면 도파민 패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 보시면 도파민이 떨어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도파민 신경세포가 있고 화이트 매터, 아까 화이트 매터 엑소, 전기줄을 쭉 내뿜어서 도파민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 신경세포가 죽게 되면은 이 전기줄도 없어지고 끝도 없어지겠죠. 요 끝부분을 확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도파민이 분비된 도파민을 재흡수하는 이 도파민 트랜스포터라는데 이 펫을 짓기 위한 어떤 라이겐드, 뭐 펫의 원리를 알면 쉬운 말인데 라이겐드가 부착되게 되는데 예를 줬을 때 많이 부착되면 얘가 살아있는 거고 덜 부착되면 얘가 없는 거니까 아마 여기 신경세포가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은 이렇게 도파민이 정상, 이렇게 바인딩이 떨어지면 우리가 파킨슨이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 검사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7년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게 한 상용한 2005년. 그 전에 파킨슨 진단 오진율이 진짜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기가 파킨슨인지를 알고 다니는데 아닌 환자도 엄청 많습니다. 이 영상이 있게 되면서 오진율이 혁혁히 낮아졌죠. 단점은 우리나라는 80만 원이면 찍는데 외국은 이게 걸리는데 300만 원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거 그냥 찍어요. 오진율도 낮추고 환자 치료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외국은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임상적으로 진단하라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준 걸 이렇게 이렇게 핵의학 PET로 볼 수 있고 MRI로도 볼 수 있죠. 이종호 교수님이 활발하게 연구하신 거고 만드신 건데 나이그로좀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셀 바디가 모여 있는 게 있습니다. 까만데 여기 오히려 하얀 게 이제 모여 있는 거죠. 도파민 신경세포가 그게 죽게 되면은 보시듯이 이제 하얀 게 없어지죠. 나이그로좀이라고 그러는데 이 없어지게 되면 파킨슨 시사하는 소견이고 뉴로멜란이라 그래서 이런 도파민 신경세포 안에 까만 그런 구슬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멜란이니까 까맣게 보이는데 그 신호를 잡아내게 돼가지고 정상인 환자는 이렇게 요 나이그라 부분이 하얗죠. 파킨슨이 있게 되면 하얀 게 줄어들게 됩니다. 파킨슨을 진단하게 되고
아직까지 완전 상용화는 안 됐지만 많은 이제 점점 실제로 나이로는 이제 저희 외래에서 루틴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아직까지 저희는 하진 않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페트 검사를 하지 않고 MRI로 환자를 진단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사실 제일 확실한 거는 요 알파 시뉴클린 요거를 보는 게 최고죠. 그래서 시뉴클린 펫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는데 88년에 1차 백투 더 퓨처라고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세대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백투 더 퓨처 주인공이 마이클 제이 폭스인데 이 사람이 파킨슨에 걸려가지고 엄청 큰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 파운데이션인데 여기서 이거 알파 시누클 펫 개발하면 2 밀리언 프라이즈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개발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상금을 내걸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다 페일하고 있는데 아마 요 펫이 개발되게 되면은 파킨슨 진료의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근데 파킨슨병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단순 파킨슨병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파킨슨 R형들이 있습니다. 요 위에는 약발도 잘 듣고 천천히 진행하는데 이 네 개는 엄청 빨리 진행하고 험합니다. 병 초반에 이거 가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또 영상에 도움을 받습니다. 뇌 대사를 보는 FDG 펫을 찍게 되면 대사의 패턴이 달라서 이 병을 구분하기도 하죠.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런 환자인데 파킨슨병이라고 했는데 약도 안 듣고 엄청 빨리 진행하게 되면 환자들도 황당하고 나는 파킨슨병이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빠지고 약도 안 듣냐. 의사도 이제 설명을 잘못한 게 되니까 환자 의사의 관계가 또 깨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아까 파킨슨 아형인 멀티플 시스템 애트로피 이름이 길죠. 또뭐 프로그레시브 스프레어 뉴클리어 팔시 이런 병들 진단할 때 MRI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MRI가 없었을 당시엔 사실 그냥 파킨슨이나 통칭했던 병들이 이런 영상의 도움을 받고 좀 더 세분화가 될 수 있게 됐죠.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말초의 페트를 봐서 심장의 어떤 그런 아드레날린 업테이크를 보는 검사도 하게 되겠는데요. 이런 다양한 검사가 파킨슨을 진단하고 감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킨슨 예측도 중요합니다. 파킨슨은 엄청 천천히 진행하는 파킨슨 병도 있고요. 진짜 빨리 진행하는 병도 있는데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파킨슨이 진행을 하게 되면 막 치매도 생기고 걸음도 못 걷고 막 자다가 화장실도 몇 번씩 가고 뭐 이런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초기에는 알 방법이 없죠. 이런 거를 연구를 해보려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펫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펫이랑 MRI 여러 개 찍은 연구인데 정상군에서는 장에 있는 아세틸콜린도 멀쩡하고 심장의 아드레날린도 멀쩡하고 뉴로멜라인도 멀쩡하다. 근데 이제 어떤 파킨슨병이 진행하면서 장에서부터 병이 시작되고 심장에 쌓이다가 뇌까지 진행하는 패턴을 영상으로 규명하게 돼서 그 전국이 때 이런 장에 있는 패트를 가지고 파킨슨병을 미리 진단하는 아직 상용은 안 됐지만 그런 연구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트 아까 도파민 페트 보셨던 걸 이렇게 영상을 해가지고 파킨슨이 증상이 생겼을 때가 요 정도이고 병이 진행했을 때를 추적 검사에서 이렇게 매핑을 한 다음에 이제 외사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통해서 병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쭉 그 스펙트럼을 보여주면서 아, 이 환자는 지금 도파민 나이가 병의 몇 년 차구나 이런 걸 예상하는 거 분석해 볼 수도 있게 되겠고 아까 서브시아 나이그라라고 요 부분이 제일 도파민세가 파괴된다 했죠. 셀이 파괴가 되면은 이제 여기에는 물 분자의 디퓨지비티가 증가하게 됩니다. 프리어터 이미징이라 그래가지고 물 분자가 확산되는 정도가 점점 더 병이 진행되면서 늘어나게 돼서 병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예측하기 위해서 뭐 전두엽의 T1 그레이 매터 볼륨이 작아질 경우에 치매가 잘 생기더라. T2 화이트 매터가 이상이 될 경우에 보행 장애가 잘 생기더라. 도파민이 초기에 많이 떨어질수록 운동장애가 잘 생기더라. 이렇게 영상을 베이스라인에 시행한 영상을 갖고 환자 예후를 예측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게 되겠고 그 외에도 뭐 약물 유발 파킨슨과 파킨슨의 차이는 뭐 도파민 그런 감각 운동 네트워크의 장애더라. 일단 병의 기전을 밝히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연구가 병을 진단하고 전구기를 진단하고 병의 진행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병의 기전을 밝히는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매 얘기를 이제 병의 마지막으로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치매는 이제 뭐 TV에서 보는 치매 주로 이제 기억력부터 망가지죠. 깜빡깜빡입니다.
그럼 또 옛날 기억은 끝까지 기억나요. 방금 들은 게 등록이 안 됩니다. 어제 들은 말 까먹고, 뭐, 어제 한 말 잊어버리고, 누가 집에 다녀갔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깜빡이는 증상을 주소로 생기다가 나중에는 뭐, 외출도 못하고, 길도 못 찾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이런 게 생기게 되겠죠. 이게 치매 코스인데, 용어가 어렵지만, 요 디멘시아가 치매거든요. 이 병의 이 긴 디지즈 코스 중에서 치매는 거의 끝단입니다. 오버트 AD.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했죠. AD는 치매가 왔을 때 이미 이 상태예요. 우리가 병원에 만약에 치매 수준에서 내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왔다. 그러면 치매는 맞는데 이미 아밀로이드나 타우란 단백질은 거의 다 쌓였을 때입니다. 얘는 이미 병이 생기기 수십 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쌓이는 게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해요. 점점 쌓이죠. 아밀로이드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제 타우라는 단백질 쌓이고요. 타우는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MRI나 FDG 펫상에서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세포가 소실되는 게 보입니다. 이 정도는 소실이 돼야 그제서야 환자가 좀 깜빡깜빡하는 게 생깁니다. MCI라는 건 이제 경도인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깜빡깜빡하면 현재 걱정돼서 병원 오시는 분들도 이미 왔을 때도 많이 진행한 상태가 됩니다. 어,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코스는 이런데 이것도 왜 영상이 뭐가 중요하냐? 옛날에 알츠하이머 병을 그냥 임상적으로 아까 파킨슨처럼 진단해봤더니 진단의 예민도가 70에서 8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뭐냐면 내가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알츠하이머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스페시피시티는 더 적어요. 이거는 이제 특이도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아니라고 했는데 진짜 병이 아닌 확률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사실 임상적인 진단 이렇게 오류가 크니 이게 진단이라고 하기가 모호하겠죠. 내가 진단을 받아도 진짜 알츠하이머인지도 모르고 알츠하이머인데 아닐 수도 있는. 그러다가 플로르베타벤이라고 아밀로이드를 이미징하는 펫이 2000년대 초반에 피츠버그에서 개발했습니다. 아주 혁혁한 혁신적인 영상이었어요. 와, 아밀로이드를 머리를 통해서 보고 진단할 수 있네. 그리고 많은 임상 의사들이 좌절했겠죠. 내가 지금 찍어봤더니 안 나왔어. 난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라고 그랬는데 찍어봤더니 아밀로이드가 한 개도 안 쌓였어. 알츠하이머 아닌 거죠. 그래서 진단의 오류를 많이 줄여줬죠. 타우를 보는 패치를 타우가 쌓인 것도 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아밀로이드는 돈을 내고 찍을 수 있는데 150만 원 정도요. 엄청 비싸죠. 미국은 300만 원. 타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돈을 내고 찍을 수는 없고요. 연구만 가능하게 되는데 아마 이걸 돈을 내고 찍어도 수백만 원이긴 할 겁니다. 엄청 비싸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냐 아니면냐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돈을 내서라도 이 검사를 촬영을 합니다. 옛날에는 방법이 없죠. 그냥 뇌를 열어서 조직을 떼서 염색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니 임상에 의존해서 이런 낮은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를 인정하고 그냥 진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가끔 와 진짜 알츠하이머 생각하고 계속 환자 보고 있었는데 찍었더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와 진짜 영상의 도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게 도움이 크냐? 일단 연구에 굉장히 큰 도움이었어요. 옛날에는 이 정도 수준의 환자를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이미 아밀로이드 타우 다 쌓여있을 때요. 거기다 치료약을 줘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약회사가 치매약 연구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쪽 환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이 경도인지장인데, 경도인지장인데 아밀로이드 펫을 찍었더니 쌓였어. 한 요 정도일 거잖아요. 요 정도. 여기서 이제 약을 치료 해결이 돼주면 약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나중엔 거의 이 수준에서부터 약을 쓰는 연구도 나올 것 같은데 영상의 발달은 진단뿐만 아니라 임상 연구에도 혁혁한 도움을 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 치료제 개발됐다는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 처음 하나가 나왔고 작년에 하나 또 통과한 게 있고 곧 하나 나올 게 있습니다. 아두카누맘이라고 이게 굉장히 어, 상징적인 약이에요. 왜냐하면 퇴행성 뇌질환에서 이전까지 약은 그냥 증상만 경감시킨 약이었어요. 깜빡이면 덜 깜빡이게 파킨슨에서 걸음이 느리면 좀 빨라지게 한 약이던데 이 쌓이는 단백질 자체를 없애는 치료는 이 약이 파킨슨이고 치매고 뭐 다른 퇴행성 뇌질 통증으로 유일합니다. 아밀로이드라는 아까 말했던 아밀로이드 베타의 그 항체입니다. 항체가 붙게 되면 아밀로이드가 분해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항체를 개발해서 했는데 얘는
FDA가 승인을 긴급 승인해줬는데 조금 부작용이나 이게 안 좋아서 거의 사장됐고요. 2세대, 3세대로 나온 게 레카네맘이랑 도나네맘인데 요거 이제 에자이, 그다음에 바이오젠이라는 건데 주식이 엄청 올랐죠. 요 밑에 도나네맘 릴리라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식이 폭등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큰데 약 가격이 1년 맞는데 이제 한 수천만 원 들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맞는다고 뭐 치매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이런 연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펫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도움이 치료제 개발에 엄청난 큰 기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매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 몇 장 슬라이드 있는데 요거는 그 이후에 넥스트 레벨의 이미지는 어떤 걸 하고 있나 몇 가지만 보면은 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있습니다. 뇌는 어, 굉장히 강하게 배타적인 공간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뼈로도 크게 막혀 있지만 막도 있습니다. 피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 말초 같은 경우는 피랑 조직이랑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뇌는 엄청난 이 장벽이 있어요. 이걸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항생제를 썼을 때 말초로는 10이 가면은 뇌로는 1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뇌에 염증이 있게 되면은 약을 막 네다섯 배를 주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뇌에다가 직접 주입하기도 할 만큼 강력하게 역할을 합니다. 이건 대부분 득이지만 실이죠. 왜냐하면은 정상일 때는 이만큼 든든한 게 없는데 치료를 할 목적에서는 얘 때문에 치료가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로 해서 이, 이 초음파를 쓰게 되면은 아주 미세한 이제 열 같은 게 발생되게 되는데 초음파를 이제 BBB 쪽에 강력하게 되면 이게 살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안에 있는 물질들이 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만약에 자율적으로 조절이 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약을 먹고 손으로 쏘고 약이 흡수된 다음에 뭐 다치고 이렇게 된다면 약 흡수를 올릴 수도 있겠고 뭐 아까 말했던 이런 안티바디도 주사로 만든 건데 훨씬 뇌로 잘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의 드러그 딜리버리 약 배달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림프절 이런 거 들어봤나요? 림프절은 이제 우리 감기 걸리면 목 같은 데 막 딱딱한 거 만져지잖아요. 그 림프절이 부은 건데 어떤 감염이 있을 때 감염이 있어요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염증 세포나 이런 이물질이 배출이 돼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뇌는 이미 이런 면역 세포가 들어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배출하는 시스템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뇌도 어쨌든 이물질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퇴행성 뇌질환에서도 그거를 배액하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글림파틱스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영상을 통해서 보는 방법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맥이 지나가는 길이 동그랗게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어, 이 글림파틱스 시스템을 평가해서 영상 기술도 있어서 요즘은 이 기능이 치매나 파킨슨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구가 아주 활발히 되고 있죠. 아직 상용화 정도는 안 되고 뒤에 거는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건데 이미징 지네틱스라고 유전자와 영상을 붙여보는 겁니다. 뭐 개념 자체는 오래됐는데 파킨슨 아직 연구하는 분이 거의 없는데 여기 보시면 유전자가 세포에 영향을 주고 이게 뇌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준 뇌 때문에 우리가 이상 행동을 하게 되겠죠. 예전의 연구는 대개 요 정도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MRI에 여기에 이상이 있더니 뭐 이런 이상이 생기더라. 여기에 이상이 있더니 이상이 생기더라. 그게 아주 기본적인 연구였고 그 다음에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 치매가 더 잘 생기고 뭐 유전자가 있으니 뭐 파킨슨이 더 잘 생기다. 이렇게 있는 연구가 좀 있었죠. 근데 지금 이미징 지네틱스 뭐냐면 요 두 개를 연결해 보았다는 겁니다. 유전자의 변화가 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람의 어떤 표현형을 떠나서 어떤 영역에 따라 유전자 발현 정도랑 이 영역에 따른 걸 봐서 유전자 발현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뭐 뇌 유축이 더 심하다, 디피전 텐서가 더 망가졌다, 아니면 뇌 대사가 더 줄었다 이런 다양한 것 유전자 베이스로 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는 거를 이미징 지네틱스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앞으로 제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서 열심히 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 슬라이드 남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할 거, 요즘 디지털 헬스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앱 베이스로 뭐 진단하고 치료제도 있고 엄청 시장이 활발하죠. 뭐 제가 하는 연구는 아니지만 AI 이미 이것도 너무 옛날 말이 될 정도로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빅데이터 이게 있죠. 사람의 생체 정보. 어, 빅데이터만 잘 빅데이터만 잘 해도 요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환자 본 자료를 엄청나게 모으는데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분석할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메디칼 이 빅데이터만 해주는 의과대학 내 또 연구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분석해주고 다뤄주고 저장해줘가지고 거기 우리가 모르는 것에서 의미를 뽑아내죠. 그거를 단순히 뽑아내지 않고 AI랑 섞을 수도 있겠고 그걸 디지털 헬스와 접목시켜서 실제 환자가 생체 정보를 바이오 피드백을 함으로써 내가 뭐 수면 이렇게 잤더니 내일은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실내로 요즘 워치, 애플 워치만 봐도 이제 잘 때 램 수면, 뭐 런램 수면 이런 거 다 수면 그래프 보여주잖아요. 지금은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수면 한 사람이 100일만 자도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 100만 명이 자게 되면 사실 인간 한 사람이 분석이 불가능하겠죠. 다양한 빅데이터를 쌓이고 그걸 딥러닝을 통해 해서 디지털한테 접목시키는 세상이 곧 아마 올 거고요. 여기서 이미징이 큰 역할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접목시킬 수 있다면 미래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좀 지난 얘기여서 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0분 조금 넘게 얘기를 했고요. 한 10에서 15분 정도 질문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의과대 학생들은 거의 고등학교 같아서 질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대 학생들이고 많은 창의적인 질문들, 궁금한 것들 편하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교수님, 혹시 질문 두 개만 해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종호 교수님 연구실의 최재우 대학원생인데, 네,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 패솔로지를 잘 몰라서, 알파 시뉴클레인이 어떤 그 패솔로지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 시뉴클레인이 모이기 때문에 이 모인 그 영향으로 도파미너직 뉴런의 손상이 가해진다.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말한 개념 자체가 맞긴 합니다. 그래서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거는 이제 시냅스, 이렇게 셀과 셀을 연결한 시냅스라는 시냅에서 이제 발췌된 이름인데 얘가 시냅스 부분에서 셀과 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기본 없으면 안 되는 아니,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보통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모은 걸 테트라머라고 하는데 네 개까지 모였다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생기는 기본적인 그런 메인터넌스를 유지하지 않고 아직 이유는 너무 다양하겠지만 얘가 네 개로 뭉쳤는데 다섯 개, 여섯 개가 되면서 수백 개의 음집이 생기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세포 안에 있는 쓰레기통이 얘를 분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포 안에 쌓이게 되면 세포를 파괴하고 또 이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넘어가게 되고 점점 버티게 되는데 얘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할까요? 어, 얘가 아무 세포나 침범하지 않고 어떤 특정 단백질이 특정 세포에 더 잘 가게 되는 일단 어떤 특정 패턴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시뉴클레인이 도파민 세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주변 구조물은 침범도 안 하고 얘를 아주 잘 침범을 하게 됩니다. 시뉴클레인이 원래는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쌓이고 셀 안을 죽이면서 점점 퍼져나가다가 도파민 세포까지 침범을 하고 도파민 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도파민 분비가 안 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파킨슨이 생기게 되겠죠. 혹시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그, 번째는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글린패스트 시스템에서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네. 글린패스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아까 마지막 글린패스트 시스템의 그 네. 이미지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저 동맥을 타고 이제 그런 노폐물들이 이제 뇌에서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동맥은 아니고요. 굳이 따지면 정맥이 좀 더 가까운데, 정맥과 그 뇌척수액 사이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동맥은 아, 아닙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 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런 이 사람의 배출 시스템과 결국엔 연결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마치 소변이나 대변처럼 이렇게 글림팩색 시스템부터 그런 배출 기관까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뇌에서 빠져나가서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영상에 도움이지만 실제 환자에게서 이게 배출되는 걸 인비보 라이브 이미지로 볼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쥐 실험을 통해서는 밝혀져가지고 카이스트 교수님이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알츠하이머 아밀로이드 패솔로지가 이 글림파 시스템에 흡수돼가지고 배출되는 걸 보여주어서 네이처가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로는 보여줄 수 있는데 실제 환자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환자에서 진짜 여기로 그런 단백질 흡수돼서 빠져나가는지는 아직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내가 동물이 그러니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채팅에 질문들이 있어서 볼까요? 변희준 학생이라고 할게요. 학생이 질문해 준 거 보면은 요 제 화상 채팅 화면이 보이진 않죠. 근데 다른 분들 다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이미징 지네티क्스 연구할 때 BBB 등의 존재에 의해서 인비보 연구로 진을 넘어가잖아요. 인비보 상태에서 어떻게 영상 정보와 유전 정보 요거는 질문이 조금, 네, 약간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미징 지네틱스 할 때 BBB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유전자라는 거는 내 체세포나 신경세포나 갖고 있는 유전 정보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뇌에 있는 거라서 내가 피해서 이미지를 하건, 뇌 세포에서 지네틱스를 하건, 죄송해요. 피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건, 뇌에서 유전자 분석, 유전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징 지네틱스 할 때는 BBB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말초 혈액에서 뽑아서 유전자 분석하고 그걸 뇌 영상이랑 연결하면 되니까. BBB의 장애물은 말했듯이 어떤 약이 안 들어간다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보통 죽어도 뇌로 줘야 되는 경우면 정말 뇌를 뚫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뇌척 허리에서 뇌척수액 공간으로 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변희준 학생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한 거면은 말로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우리 변희준 학생분 안 계신가요? 채팅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뇌세포에 발현된 RNA.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맞아요. 만약에 RNA는 부위마다, RNA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mRNA, tRNA 뭐 많은데, RNA는 부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BBB랑 떠나서 그냥 그 리전 자체가 중요하겠죠. mRNA를 제대로 분석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영상 도움 mRNA 이미징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은 건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mRNA를 뇌로 분출한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파킨슨 환자들이 알파 시뉴클레인 단백질을 발현한 mRNA가 레벨이 올라가 있냐 줄어드냐 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 죽은 사람 잘라서 분석한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내가 파킨슨에 걸려있을 때 초기에, 중기에, 말기에 RNA 익스프레션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말한 거는 이미징 지네틱스는 DNA 레벨에서 변하지 않는 RNA는 아직 할 방법이 없고 만약에 RNA 익스프레션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뇌에 변화된 mRNA를 이미징할 수 있다. 너무 너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연구일 것 같습니다. 편의중 학생의 능력. 그 밑에 박한결 학생 MRI 시퀀스가 찍고자 하는 부분에 따라 굉장히 실제 진단은 어떤 정도 시퀀스 맞아요. 그래서 실제는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연구자마다 다 다르고 이 사람이 이 MRI 갖고 연구 분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뭘 보고자 하는지에 따라 달라서 MRI 오더 종류만 수십 가지가 되고 그 사이에도 뭘 추가해 주세요, 뭘 추가해 주세요는 환자의 어떤 병이냐에 따라 다 달라서 보통 이제 뭐 신경과 레지던트 처음 들어오게 되면 MRI 오더 잘못 내서 엄청 혼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뇌 감염을 보고 싶다. 뭐 플레어 이란스랑가 T1 이란스, 플레어 이란스를 꼭 하고 파킨슨을 보겠다. 그럼 우리 병원은 나이그로 좀 이미지를 꼭 찍고 스트로크 보고 싶으면 뭐 베스를 주는데 베스도 뭐 TOFM 이미지, 이넨스 이미지 이렇게 찍고 이런 게 루틴하게 들어가 있진 않은데 각 선생님들이나 섹션마다 뭐 스트로크 MRI 프로토콜, 파킨슨 MRI 프로토콜, 디멘시아 MRI 프로토콜, 이렇게 에필lep시 MRI 프로토콜. 에필lep시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그 히포캠퍼스 스크래치를 보려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히포캠퍼스만 막 1mm도 안 되게 막 잘게 잘라요. 그래서 파트마다 시퀀스도 다 분들은 그 똑같은 시퀀스를 몇 미리를 자르고 어떻게 리커나도 다 달라서 그거는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T1, T2, 뭐 플레어 이 정도는 다 찍는 것 같아요. 베스는 추가할 수 있겠고. 그래서 결론은 그때그때 보고 싶은 부분을 특징으로 골라서 뼈대는 비슷한데 추가하는 건 단 다른데 근데 이제 의사마다 본인이 잘 찍는 시퀀스가 대개는 일정하니 그거는 하나 의사나 파트별로 만들어 놓는다.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박한결 선생님 답이 됐죠? 넘어가 볼게요. 김준현 학생 임상시에 치매 환자로 판단했는데 검사 결과 그렇죠. 무엇인가요? 모르는 거예요. 네, 아직 무슨 병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스냅이라고 그러는데 Suspected Non-Amyloid Pathology. 아마도 아밀로이드는 아니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진단명을 붙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알츠하이머냐 아니냐. 근데 요즘 이제 루이 바디 때문에 아까 파킨슨병 치매도 잘 생기거든요. 그 루이 소체 치매라 그러는데 치매도 잘 생기다가 어 심지어 두 개가 단독으로 오지도 않고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2000년대 초반에 TDP43라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단백질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이거 했던 랩에 내가 다녀왔는데 이거 발견되고 미국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도 이 선생님이 받았어요. TDP44. 요것도 이제 인지기능 광해여서 전두치디어 치매도 발견하고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요? 결론은 모르는 병이에요.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해야 되는 병이죠. 아니면 사실 그다음에 이제 혈관성 치매도 많아요. 그 퇴행성 치매는 뭔가 단백질 쌓여서 나빠진 치매가 있겠고 아니면은 뇌경색이나 뇌졸중 이게 뭐냐면 뇌출혈 있고 나서 이제 치매로 되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화이트메타 하이퍼인테스티 이게 심하면은 또 바스큘라 디멘시아라고도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야면 얘도 인지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거를 바스큘라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바스큘라 디멘시아라고 해서 퇴행성 치매가 아닐 가능성 1번 진짜 퇴행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병인지 아직도 현대의학에 못 박힌 병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것 찍어서 안 나오면 알츠하이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매가 아닌 게 아니고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가 아닌 겁니다. 음, 말 되죠? 그쵸? 구재현 학생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지 같은 애들은 이물질들이 병이었어요. 이거를 작년에도 제가 여기 강의 갔을 때 누가 물어봤는데 똑같은 얘기 어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어서 아직 정답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병을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섹셔널하게 맞죠. A랑 B랑 연관이 있는지 보는 건데 이제 선후 관계 A가 먼저 시작되고 B가 나중에 오느냐 이거를 보는 연구가 어렵죠. 심지어는 오톱시는 불가능하죠. 뇌를 한번 죽은 사람 자른 다음에 그 사람 2년 더 살게 해서 2년 뒤 자르고 이런 게 불가능하니까 뇌는 연속적으로 찍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쥐 실험들로 많이 하는데 알파시니코엔 단백질을 주사를 하고 두면 파킨슨 행동을 하는 쥐 모델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 볼 때는 시뉴클레인이 원인 단백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시뉴클레인 억지로 우리가 주입한 거고 사실은 얘는 그냥 어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을 돌리는 하나의 연골고리일 수 있고 정말 병의 시작 시발점은 이런 단백질이 뭉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시작됐는데 걔 부산물로 시뉴크레인 아밀레이드 타우가 쌓이고 그 쌓인 게 다시 나쁘게 한다. 사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 뭐가 원인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연구들이 시뉴클레인이라는 걸 처리를 했을 때 어떤 병이 파킨슨스럽게 병이 생기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설을 없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원인 단백질이라고 생각은 해요. AD도, 알츠하이머도 어, 이게 너무나 잘 정리,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타이거가 쌓이고 인증이 떨어지는 게 너무 잘 발견돼 있어서.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죠. 이벤트 때문에 생겨났는지, 그리고 병이 더 심해지고 그 이벤트가 커지니까 얘도 그냥 덩달아서 병이 심해지면서 심해지는 건지 잘은 모르지만, 일단 얘가 생기고 병이 생긴다는 실험적인 에비던스가 많고 반박한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향은 단백질이 먼저 쌓이고 병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만 첨언을 하면 시뉴클레인, 그래서 아밀로이드 안티바디를 줘서 알츠하이머 치료하는 그 성공을 했죠. 시뉴클레인의 안티바디를 줘서 파킨슨 치료했다는 두 가지 임상 연구 큰 게 다 작년에 실패를 했어요. 모두가 기대했는데. 그러면서 두 개 실패하고 나서 왜 실패했냐가 얘기가 많이 되는데, 뭐 너무 병이 진행된 사람 한 게 아니냐, 뭐 아니면은 뭐 안티바디 잘못 만든 게 아니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혹시 시뉴클레인이 원인 단백질이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학계 연구상에서는 이로 인해서 병이 발생하는 게 정설입니다. 네. 아, 대답이 됐나? 시간이 약간 오버했는데 또 뭐 글이나 말로 질문 못한 학생도 있을까요? 질문할 친구 있어요? 그래요. 뭐 더 추가 질문 없는 것 같고 시간도 오버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선생님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